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반년도 안 돼서 초구속 이혼을 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설책과 동화책을 쓰는 작가예요. 20대 중반에 문학상 당선이 되면서 그 뒤로 열심히 동화를 썼어요. 하지만 출간한 책의 판매도 그저 그랬고 특별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번아웃을 겪었고 결혼과 맞물리면서 한동안은 아예 작품 활동을 하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활발하게 작품도 쓰고 있고 청소년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도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늘 긍정적이었던 제가 한동안 자존감이 바닥나고 힘들었던 이유는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 때문에 안정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결혼으로 인해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선택한 거였겠죠. 제 전남편하고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교내 방송국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선후배 사이긴 했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방송실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다 같이 모여있으면 얘기 정도 나누는 사이였죠. 저는 교내 방송국 동아리에서 작가를 했고 그 선배는 엔지니어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 그런 선배가 있었지 정도로는 기억나지만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았고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로 그때 그 동아리 사람들 몇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저도 참석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유독 저를 반가워했고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저를 고등학교 때 많이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예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 선배가 저에게 고백은커녕 그런 티조차 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따로 둘이서 대화를 해본 적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 선배는 고등학교 때 저를 많이 좋아했었고 그 때문에 동아리도 열심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뭐하고 지내느냐 묻는 겁니다. 저는 문학상 공모전 당선이 돼서 작가가 되었고 지금도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너무 대단하다며 그때도 글 잘 적더니 결국 작가가 되었느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은 잘 버느냐 묻더라고요. 저는 머쓱하게 말했죠. 아니요. 책 계약할 때 계약금 받고 매달 정산해서 인쇄 정도는 받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잡지 기사나 칼럼 같은 거 한 번씩 적으면서 자잘하게 수입 같은 건 얻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수입은 뭐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죠 뭐. 제 말에 그 선배는 그래도 대단하다며 자기는 이런 일을 한다고 명함을 주었습니다. 유리 제조 회사였고 직함은 이사더라고요. 어머, 이사? 선배 나이도 어린데 벌써 직함이 이사예요? 실은 우리 아버지 회사거든. 아, 그렇구나. 대학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일 시작했어. 선배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은수저 정도는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원수 40명 정도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선배도 거기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차도 외제차고 하고 다니는 것도 부유한 냄새를 팍팍 풍기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선배와 저는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선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락을 잡았죠. 그렇게 계속 만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선배네 집에서는 신혼집으로 신축 아파트를 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유가 있는 집이라 결혼할 때 지원도 팍팍 해주신다고 했죠.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결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제가 모은 돈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따로 도움을 주시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버스 운전을 하시고요. 엄마는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십니다.
오빠는 작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니어서 저 결혼한다고 해도 도움을 받기는 힘들었죠. 그래도 저희 집은 가족끼리 사이도 정말 좋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집이에요. 엄마도 늘 밝고 씩씩하시고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죠. 아빠도 자식들에게 자신감도 많이 불어넣어주고 인격적으로도 배울 게 많으신 분이고요. 금전적으로 크게 여유는 없는 건 맞지만 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사랑으로 자식들을 대해주신다는 걸 알기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 밑에서 자란 나야말로 진정한 금수저다라는 생각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나 어떤 곳에 사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니까요. 하여튼 저는 선배에게 저희 집의 모든 상황을 다 오픈했습니다. 나는 결혼으로 해갈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정도다. 더 이상은 무리다. 우리 부모님도 도움을 주시기 힘들다라고요. 남친은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며 다 괜찮다고 했죠. 오빠는 괜찮아도 부모님은 탐탁치 않아 하실 수도 있잖아.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걱정 마. 남친은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론적으로 남친네 부모님은 제 예상대로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사는 형편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던 거죠. 게다가 어머님은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원미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다소 뚱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앉아요. 성철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뭐 동화 작가 한다고? 네. 그거 뭐 돈은 좀 돼요? 뭐 많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래? 근데 뭐 들어보니 엄마는 청소일 하시고 아빠는 버스 기사? 네. 원미 씨, 내가 어지간하면 우리 성철이가 좋다고 하니 결혼 허락하려고 했거든요. 자식이 좋다는데 그거 이길 부모가 어디 있나? 네. 근데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알잖아요. 집안 형편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고 수준이라는 게 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사는 동네도 좀 그렇고 집도 20평 조금 넘는 데나? 오래된 빌라. 아휴, 거기서 내 식구가 어떻게 다 살아? 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희 집 평수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친이 얘기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듣는 저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오빠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작가라면서 말의 요지를 몰라. 어쨌든 원미 씨가 생각해도 우리 집이랑 형편 차이가 제법 나는 건 알잖아. 양가 수준 차이 나면 결국 당사자들이 힘들거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 특히 있는 집에서 더더욱. 지금이야 서로 좋아 죽겠으니까 다 상관없어 보여도 현실은 그게 아니지. 저는 어머님 말을 도저히 더 듣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저와 오빠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톡 까놓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박에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오빠랑 얘기해서 결혼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알겠다고 하니 그 어머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저희 부모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인데 형편이 좀 어렵다고 이런 무시 들으실 이유 없거든요.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싶긴 했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더 중요하고요. 제가 바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 어머님도 머쓱한 말투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장황하게 너네 집이랑 우리 집 차이 난다고 일장 연설을 하실 생각이었나 본데 제가 바로 알겠다고 하니 머쓱한 얼굴로 뚱해지셨죠. 하여튼 저는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결혼할 수 없다고요. 헤어진다는 게 가슴은 아팠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울고 불고 매달리는 건 남친이었습니다. 자기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헤어질 수 없다고 제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거였죠. 저는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너네 엄마가 반대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도 결혼시켜달라고 생 난리를 피웠습니다. 회사 안 나간다, 사내 중매하니까 결국 남친 부모님도 결혼 허락을 하셨대요. 그리고 남친은 저한테도 부모님이 허락하셨다, 이제 결혼하자고 매달렸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부모님 설득하고 고군분투했다는 걸 알았기에 그 마음이 고마워서 결국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살던 신혼집에 한 달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하자가 있었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다 뜯어내야 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후 딱 한 달 살고 나와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시댁에서 지내게 된 거였죠.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부터 저의 스트레스도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애초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특히 어머님은 돈 가지고 저를 잘 무시하셨죠. 그 좋은 집을 해주는데 꼴랑 2천만 원 들고 시집 오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좋다는 집 문제 생겨서 공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사사건건 무시를 하셨어요. 그맘때 저는 집필 활동을 멈추고 좀 쉬고 있으면서 집안일을 전담해서 했는데요. 제가 만든 음식을 보며 아휴, 너는 집에서 이런 것만 먹고 지냈니? 참 구질구질하다. 앞으로 이런 반찬 만들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걸로 만들어라. 하시지를 않나 외식을 해도 너 이런 데 처음 와보지?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보지? 아휴, 이런 걸 언제 먹어봤겠어. 그런 소리도 잘하셨어요. 정말 유치 그 자체였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신 듯 꼬투리를 잡고 저희 집 형편을 들먹이며 무시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저도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모든 일에 다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라고 하실까? 이것도 안 좋게 보실까?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잘 까내리셨어요. 하루는 저보고 친구들 왔으니 과일하고 좀 내오라 하셔서 저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다 보니 어머님과 친구분들 대화가 다 들렸죠. 나 얼마 전에 가족끼리 거제도 갔다 왔잖아. 전국 지점 다 쓸 수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우리 사돈댁에서 선물로 줬거든. 다음에 우리도 한번 여행 가자. 아우 좋겠다. 돈 많은 사돈댁 떠서. 좋긴 뭐. 우리도 그만큼 선물 많이 하는 거지. 비슷비슷하게 해. 나도 선물 줄 수 있는데 주면 뭐하니. 그만큼 도로 받을 수가 없는데. 좋은 거 해줘도 우리 사돈은 좋은 건지도 모를 거다. 사람이 본인이 보고 경험한 만큼만 안다고 비싸고 좋은 걸 해줘봤자 그게 뭔지 모르면 말짱 헛수고 아니니? 그렇기는 하지. 서로 수준이 좀 맞는 게 좋지.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 성철이가 뭐 일시인 건지. 주방에서 제가 다 듣고 있는 거 아시면서 아니 일부러 저 들으란 듯이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자기 며느리 무슨 작가라더니 요즘도 글 쓰긴 해? 아휴 그런 것 같지도 않어. 작가는 개뿔. 우리 성철이가 속은 것 같아. 우리 성철이 워낙 순진하잖아. 소근거리는 척만 하지 다 들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들은 척했지만 제 속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저는 디저트를 내드리고 방으로 올라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못마땅해 하시는데 거기다가 남편이란 인간도 전혀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데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에서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었죠. 결혼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갈수록 기가 죽어갔습니다. 뭐만 하면 집이 가난해서 이런 거 안 해봤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결혼 전 나는 참 당당하고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내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시는 훌륭한 분들인데 친정이 별로 여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모님 직업이 그럴듯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는 하루하루 너무 작아지고 비참해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차라리 아니다 싶을 때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신혼집 수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거의 리모델링급으로 큰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 끝에는 새로 내부 대청소를 해야 했어요. 저는 입주 청소 업체들을 알아봤는데 30에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입주 청소 업체 알아봤냐고 하셨고 제가 알아본 업체들을 얘기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30만 원? 그러면 그냥 너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30만 원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호칭도 사부인도 아니고 너네 엄마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질을 멈췄죠. 네? 너네 엄마한테 좀 해달라고 하라고. 어차피 청소하는 게 너네 엄마 일이잖아. 와서 싹 청소하고 30만 원 받아가시라 그래. 아니면 수고비를 한 5만 원 좀 더 챙겨 드리던지.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도 아버님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개념 없는 소리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결정을 확고히 내렸어요. 아,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개념 없는 인간들하고 더는 못 살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탁 내려놨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를 부르실 땐 너네 엄마가 아니라 사부인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리고 30만 원 줄 테니 와서 청소하라고요. 그럼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30 드릴 테니 집 청소하실래요? 어머님도 집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음식하고 살림하는 거. 어머님도 하실 수 있겠네요. 아님 한 5만 원 더 챙겨서 35만 원 드릴까요? 제가 열받아서 따지니 어머님도 인상을 확 구기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저희 엄마 무시하셨잖아요. 입주 청소하는 업체도 있고 제가 다 알아봤다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저희 엄마 청소일 하니까 와서 청소하라니요.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이렇게 대놓고 저희 엄마 무시하는 말씀 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무시는 뭐가 무시야? 너네 엄마가 그래. 너네 엄마 아니고 사부인. 사부인 청소일 하는 거 맞고 용돈 벌 겸 사이집 좀 치워달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 난리야? 그 와중에 남편놈 자기 엄마 역성 들며 저를 말리는 겁니다. 그래 자기야. 엄마는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인데 왜 그렇게 발끈해? 별 생각 없이 말을 하시니까 문제지. 듣는 사람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족족 얘기하시니까. 뭐가 어째? 이게 미쳤나 정말? 야, 너 어디다 대고 함부로? 세아가, 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어머님은 저한테 함부로 막말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네네 참고 있어야 되나요? 저 개무시하는 건 참겠는데요.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말 하는데도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요. 뭔 무시?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너 이러는 거 다 자격지심이잖아. 이래서 저렇게 수준 차이 나는 집안하고는 사돈 안 맺는다고 하는 거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저렇게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다니까. 네, 맞아요. 수준 차이 너무 나요. 저희 부모님은 다른 사람 배려하시면서 얘기하시거든요. 어머님처럼 말이라고 다 내뱉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요. 수준 차이 정말 많이 나죠.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사과는 너네 엄마가 해야지 내가 왜 해? 저게 미쳤나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해 달라고 내 다리 붙잡고 늘어질 때 그냥 안 된다고 했어야 했어. 우리 이혼하자. 나 너랑 더는 못 살아. 너도 못 참겠고 이 집도 못 참겠고 너네 엄마 저러는 것도 못 참겠어. 그렇게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가서 짐 쌌습니다. 그리고 짐 가지고 내려오니 남편이 저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을 확 잡아 끌면서 냅둬! 지가 나간다는데 뭘 붙잡아!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의도 개념도 없는 주제에 돈 조금 있다고. 뭐가 어째? 저는 콧방귀 끼고 제 짐 챙겨 들고 나가버렸죠. 남편은 바로 전화 와서 따졌고 저는 너랑 더 안 살 거니 협의 이혼하든지 아니면 소송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님도 이혼해라 어째라 난리를 쳤기에 결국 저희는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년도 안 살고 이혼 도장을 찍었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님만 문제였으면 어차피 이제 나가 살 거니까 좀 참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죽자 사자 매달릴 땐 언제고 결혼하고 나니 잡힌 물고기 밥 안 준다고 바로 돌변하더라고요. 어머님처럼 저희 집 무시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집은 잘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가도 집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느니 음식도 입에 안 맞는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저희 집 무시를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머님 때문에 터진 거지만 남편 역시 최악이었던 겁니다. 물론 몇 개월 안 살고 이혼한 거라 이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닌가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니다 싶은데 더 살아봤자 제 속만 더 끓잖아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더 살아봤자 무슨 좋은 꼴 받겠냐 생각하며 훌훌 털어버리자 다짐했죠.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다시 새로운 작품을 쓰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공모전 도전을 했어요. 기성 작가도 응모가 가능한 공모전이었기에 열심히 준비했죠. 감사하게도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고 어린이 잡지에 정기 연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반응도 꽤 좋았죠. 단행본 출간 준비도 하고 간간히 인터뷰도 하고 이래저래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맘때 오빠가 하는 사업이 확 성장했어요. 오빠도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잘 되려나 보다 싶어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제 일도 잘 풀리고 저희 집도 잘 되고 순조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에 일을 보러 갔다가 그리 멀지 않은 오빠네 사무실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려고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저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더군요. 그 손님은 오빠의 군대 동기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만났는데 친해졌고 아직도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했죠. 아, 손님이 있었네. 나는 그럼 가볼게. 뭐하러 가? 점심 같이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다 같이 가자. 괜찮지? 오빠는 그 친구에게도 물었고 그 친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분은 부모님과 함께 한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규모도 크고 고급 한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위직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하고요. 저도 명함을 받았는데 아는 곳이었습니다. 시모가 다음 자기 생일엔 여기 예약해서 가자고 했던 곳이거든요. 허세랑 허영 심한 시모도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도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아, 저 여기 알아요.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편하게 말라. 내 동생인데 뭐. 아, 그래도 천만하면 어떻게 말을 나.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천천히요. 참, 명준이한테 많이 들었는데 동화 작가시라고. 네. 안 그래도 동생이 쓴 책이라고 책을 한 권 선물해 주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아, 보셨어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뭔가 신기해요. 나중에 책에 사인 좀 해주실래요? 아, 그럼요. 쑥스럽네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책을 재밌게 봤다고 사인해 달라고 한 말은 그냥 예의상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커피 한 잔 하기로 했는데 정말 책을 들고 나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재밌고 어떤 부분은 감동을 받았다 하시면서요. 아, 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 감동이더라고요. 그 남자랑 있으면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주로 만나서 카페에 가거나 공원 같은 데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신 차려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금세 지나가 있더라고요. 잘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왜냐면 전 남편은 저 좋다고 내내 매달리긴 했지만 사실 심도 깊은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대화가 엄청 잘 통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겉핥기식의 대화만 나누다가 끝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이 남자랑은 너무 잘 맞고 잘 통해서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차 만나오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남자친구도 제가 재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과거에 아픔이 있던 남자였습니다. 20대 중반에 너무 좋아해서 결혼 이야기도 오갔던 여자가 있었는데 병으로 세상을 떴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후로는 딱히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았고 결혼 생각도 없었대요. 남자친구 부모님 입장에선 아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으면 하고 바라셨던 것 같은데 도통 그럴 생각이 없다 보니 걱정이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과거에 연인에 대한 슬픈 추억이 있었고 저는 그런 추억들도 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이혼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가볍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주었죠. 그만큼 제 이혼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대단히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섣불리 추측하고 동정하지도 않았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라고 해주니 오히려 너무 고마웠죠.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어느샌가 진지하게 서로의 미래와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얘기를 꺼내고 나니 그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안 형편은 첫 번째 결혼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혼 경력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저를 절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를 반가워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과거 여자친구를 떠나 보낸 일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산다고 했는데 저를 만난 뒤 훨씬 밝아지고 행복해 보여서 부모님도 너무 좋으셨답니다. 게다가 결혼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결혼도 하고 싶어 하니 남자친구의 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제 조건도 아시고 이혼 경력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건 크게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선 두 번째 결혼이다 보니 첫 번째보다는 훨씬 신중해야겠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남자친구도 이해해 주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가 상견례도 하게 되었어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죠. 상견례는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운영하는 그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한옥으로 꾸며진 곳인데 분위기도 정말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시니 언제든 편하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 부모님께 특히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결혼 준비를 이어가던 찰나 하루는 남자친구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신메뉴들도 있어서 겸사겸사 와서 드셔보시라는 거였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과도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당일날 제 차를 끌고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대문 앞에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걸어오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저희 가족들도 그 사람들도 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떤 여자도 한 명 있더라고요. 아마 전 남편이 재혼한다는 여자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전 남편 소식은 딱히 들은 게 없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어떤 여자랑 재혼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관심도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죠. 딱 보니까 재혼한다는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이혼하고 남남이고 볼 일도 없었는데 하필 우연하게도 그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저는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려는데 전시모가 삐딱하게 아는 체를 하더군요. 오랜만이다. 안녕하셨어요. 여기 식사하러 왔니? 식당에 식사하러 오죠. 뭐하러 오겠어요. 참나, 여전히 싸가지가 없네. 근데 여기 개나 소나 다 오네? 손님 좀 가려봤지. 그 말에 저는 기분 나빠서 쳐다봤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 여기 얼마짜린지 알고 온 거야? 여기 비싼 데라서 꽤 나올 텐데 알고 온 거냐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뭔 상관이에요. 올만 하니까 왔지. 그러는 아줌마야말로 돈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나 본데 그럴 거면 이런데 뭐 하러 와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백반집이나 가지. 저도 참지 않고 비아냥거리면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시모 표정이 완전 일그러지더라고요. 뭐가 어째? 이제 남남인데 아는 채 말고 왔으면 식사나 하고 가세요. 웬 시비야? 하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있던 남자 직원분들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전시모가 달려와서 또 시비를 터는 겁니다. 야! 너 어디다 대고 건방을 떨어. 집도 가난해서 쥐뿔도 없는 게 꼴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런데 식사하러 와? 식당에 식사하러 오는 거 가지고 왜 난리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뭔데 나한테 시비 걸고 이러냐고. 저는 옆에 찐따같이 서 있는 전 남편에게도 그랬습니다. 뭐해? 너네 엄마 좀 말리지 않고.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있는데 쪽팔리지도 않아? 뭐? 말 다 했냐? 아휴, 이 식당까지 급 떨어져 보이네. 명색이 고급 식당인데 아무나 받고 난리야. 아줌마가 이 집 사장이에요? 누가 오든 말든 뭔 상관인데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근데 너 같은 애들 아무나 와서 물 흐리는 게 기분 나빠서 그렇다. 왜? 저희 엄마도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수준 떨어지니 상대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니 식당 안에 있던 남자친구가 급하게 달려왔죠. 무슨 일이십니까? 제 남자친구가 오니 저희 전시모는 반색을 하며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 손님 좀 가려받으세요. 예? 아무나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고급 식당일수록 손님들을 잘 가려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저런 사람들까지 이런 데를 와. 여기가 무슨 동네 식당도 아니고. 하니까 남자친구 황당해서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전에 말했지. 예전 시모. 이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보자마자 저 난리치면서 시비를 거네. 제가 이 식당의 사장인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니 전 시모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남자친구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 전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저희 식당 방문해 주신 제 손님들한테 그런 막말 그만하세요. 그리고 영업 중인 영업장이니 이렇게 소란 피우시는 거 곤란합니다. 소란 그만 피우고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네요. 한마디로 나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에 전 시모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전 남편도 따지더군요. 이보세요. 당신이 사장이야? 우리 여기 예약하고 왔어. 근데 마음대로 나가라고? 예, 제가 사장 맞고 이렇게 행패 부리고 소란 일으키시면 다른 손님분들한테도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아니, 네가 뭔데 손님을 나가라 말아야. 제 가게니까요. 제 영업장이고 제 마음입니다. 나가세요.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나오니 전시모 거품 물고 따지더군요.
저기 집애랑 뭔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이봐요 사장, 우리 여기 단골이야. 단골 손님한테 이렇게 굴면 안 되지. 그 말에 남자친구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단골이요? 저희 단골 손님들은 저도 다 아는데 손님은 처음 뵀는데요. 진짜 단골 맞으세요? 가만 보면 단골도 아닌데 자꾸 단골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전시모 개망신 당한 것처럼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그 꼴 보고 있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업장에서 이렇게 행패 부리시는 거 저희도 용납 못합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앞으로는 저희 식당 아예 안 오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야, 우리를 왜 쫓아내? 말씀하신 대로 손님 좀 가려받겠습니다.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를까요? 그 말에 열받은 전 남편이 남자친구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나오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더러 나가라 말아야. 이 식당 문 닫게 해줘? 전 남편의 행동에 남자친구도 참지 않고 손을 확 꺾어버렸죠. 그러자 전 남편도 찌질하게 잘못했다고 손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행패야? 나가라는 말 못 알아들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를까? 내가 내 식당에서 당신네들 같은 손님 안 받겠다는데 뭐가 문젠데? 하더니 입구 쪽에 있는 남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나가신다니까 안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번에는 남직원들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전시모도 얼굴 시뻘개져서 뭐 이딴 데가 다 했느냐 그러고 저는 코웃음 치며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개나 소나 다 오는 데 아니라고 손님 좀 가려받으라면서요. 그래서 손님 가려받고 있네요. 개나 소나 되시는 분들은 그만 나가주실래요? 사장님이 그쪽들한텐 음식 안 판다잖아요. 식당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질척대나 몰라? 제 말에 시모 뒷목 잡는데 저는 코웃음 치고 저희 부모님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시부모와 전 남편 그리고 그 여자까지 직원들 등 떠밀려서 가게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 모습이 진짜 꼴사납고 웃기더라고요. 돈 가지고 저랑 저희 부모님 무시하더니 그날 그렇게 쫓겨나는 걸 보고 나서 너무 속 시원했죠. 하지만 전시모의 진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후 식당 전화해서 제 남자친구더러 네가 만나는 김언미 이혼한 건 아느냐고 성격 진짜 더럽고 걔네 집 진짜 가난하다고 그랬답니다. 남자친구도 열받아서 그랬대요. 예, 이혼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원미가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한테 대여서 반년도 안 살고 이혼했다는 거 잘 안다고요. 그거 꼰지르러 전화하신 건가요? 뭐라고? 아주 이제 와서 보니 김원미랑 똑같은 인간이네. 멀쩡한 손님 쫓아내고 영업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가만 안 있어. 소문 다 낼 거야. 가만 있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가만 안 있으시면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비아냥거리니까 전시모 씩씩거리다 전화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면서 와 진짜 개념 없게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 저보고 빨리 이혼한 게 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다고 그 집에서 빨리 탈출한 게 너무 잘한 일 같다고 그랬죠. 그 일 이후 남자친구와는 결혼 날짜도 잡고 천천히 결혼을 준비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 것도 맞고 또 두 번째 결혼은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기대거나 헛바람을 가지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그건 곧 집착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집착이 계속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지고요. 그렇기에 저는 남자친구가 좋은 것과 별개로 제 삶, 제 가족, 그리고 저를 가장 우선순위로 잘 챙기며 살려고 합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더욱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혼했던 일은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이나 걱정도 있어요. 아직 가지 않은 길이니까요.
하지만 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더 성숙한 마음으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